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학습장애 막끊기라고 하는 파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도식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용어들의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정의가 있죠.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인 기능, 주의 집중 지각, 혹은 기억, 문체결 등등 듣고 말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학습적인 기능도 있지만 읽고 쓰기 수학이라고 하는 학업 성취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을 법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객관식 문제에서 보면 언어성 학습장애와 비언어성, 특히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문제로 푸는 게 객관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성과 비언어성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언어성 학습장애는 자반부의 기능장애로 인해 언어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비언어성 장애는 이런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운동 기능인 소근육의 문제를 보이거나 시공간의 문제를 보이거나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즉 사회성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 시각 청각 혹은 여기는 없지만 정서 불안 관련된 부분들도 비언어성 학습장애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 학습장애 진단하고 선별하는 것들 중에서 체크를 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장드법에 본다면 지능검사, 그리고 기초학습 기능검사, 기초학습검사, 시지각에 관련된 거 세 가지가 있지요. 이런 검사 도구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일치 접근법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지능검사도 해야 되고 학업 성취를 통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불일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불일치 접근법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수준과 성취된 학년과의 차이는 3학년이면 3학년 수준인데 1학년 정도 수준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표준 점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IQ를 정상적인 분포 안에서 평균이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 학업 성취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검사 도구에서는 실질적으로 1에서 2 표준 편차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를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일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아동의 현재 학업 성취 수준과 실제 점수와 잠재적 IQ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학습장애로 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되는 수준과 성취된 학년과의 차이는요, 또래들로부터 같은 반 친구들부터 지체 정도를 학년 수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래들이 5학년이면 5학년 수준을 다 기대되는 수준 할 건데 우리 아이만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잠재적인 능력과 성취 수준 모두 비교가 가능한 표준 점수, 그래서 100 플러스 15 가능하다면 그걸 예로 들어서 아이가 지적인 능력은 평균이 나왔지만 이 점수,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이 사이에 비교되는 건 1에서 2 정도, 그럼 1 훨씬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이를 학습장애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귀 방식은 저희는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학습장애 대안적인 불일치 접근법의 대안으로 중재반응 모델이라고 하는 모형이 나타났고요. 얘는 지능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지 않고 빨리 조기에 중재를 투입을 해서 그 반응도를 보면서 아이에게 학습장애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중재를 통해서 반응을 보는 건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만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반응도를 살펴보는 거고,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다음 평가팀에 의뢰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학습장애로 보는 건데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교육과정 중심 측정 안에서 그래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 수준이라든지 반응도가 유의하게 느린 이중불일치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저희는 학습장애라고 진단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재반응 모델이라고 하는 건 빨리 조기 선별하고 조기 중재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적격성 측면에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볼게요. 중재반응 모델은 효과적인 수업, 결국 증거 기반의 중재에 따라서 얼마나 반응하는
볼까 하는 정도로 학습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불일치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기 선별하고 조기 중재를 강조한 모델인데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제가 CBM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실제로 가르친 내용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갖춰 측정한 형성평가 형태가 교육과정 중심 측정인데요. 이런 형성평가를 결국 아이의 반응의 진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이꼴 형성평가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한 진전도를 봤을 때 이중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면 이중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면 학습장애로 진단을 하는 건데요. 자, 중재반응 모델은 효과적인 중재에 무반응해서 수행 수준과 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를 학습장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면 이중불일치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읽기라고 하는 파트로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읽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큰 틀에서는 단어 수준, 글 이해 수준, 문장 수준, 글 이해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선생님들이 각자 보시고 대부분은 읽기 영역이라고 하는 그 파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고 독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읽기 선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읽기 선수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프린트 인식, 자모지식, 의문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볼까요? 먼저 프린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언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의 앞뒤를 구분할 수 있다든지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든지 등등이 프린트 인식이라고 한다면, 자음과 모음을 아는 게 자모지식이지요. 그 다음에 의문 인식은 말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합성, 변별, 혹은 분리, 혹은 예를 들어 대치, 이러한 것들에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편별해봐 혹은 분리, 첫소리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듣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듣고 말하는 것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소리 식별하는 능력에 있어서 합성 분절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럼 이런 의문인식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저희는 단어인지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용어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험 문제를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음절하고 음소 같은 경우는요, 변별, 분리, 합성, 분절, 대치, 생략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까지 기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인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읽기 선수 기술이 되어서 읽기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다 지금 배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어를 보고 빠르고 우리가 빠르게 읽기도 하고 그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던 게 단어인지인데, 이거를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는 음독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어요. 음독이라고 하는 건 낮자 음소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읽는, 큰 소리로 읽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단어, 예를 들어서 시계, 볼펜, 책상 이런 것들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음독은 선생님들이 추후에 읽기 유창성에서 더 많이 들어보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인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우리는 음독과 같이 봤고요. 단어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게끔 의미중심 프로그램으로, 즉 하향식 총체적 언어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같이 통합해서 지도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통언어적인 접근법과 여기에서 보는 언어경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철자 중심, 부호 중심, 해독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파닉스로 불리는 의문 분석과 언어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를 지도하는 방법과 용어들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단어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빠르게 소리내어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빠르게 소리내어 읽는 것은 음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단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음독이기도 하지만 또 강론을 보면 이렇게 낮자 소리 대응 관계를 활용해서 낯선, 모르는 단어를 읽는 과정도 음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것까지는 음독이면 의미까지 파악하는 건 단어인지. 자, 그 다음 통언어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주었을 때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자연적으로 글자를 습득하는 건데요. 이러한 자연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수 방법을 일견교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면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주어진 단어의 시각적인 형태를 기억하도록 하고 단어의 시각적인 형태와 음과 의미를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의 그대로 쓰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경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읽기 활동과 다른 언어 활동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는 것과 동기 유발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건데요. 언어 경험 접근법의 절차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한 토기 이야기,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에게 얘기한 것을 학습장애 학생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 적기, 그래서 여러 번 읽도록 해서 같이 함께 읽어주는 거, 모르거나 새로운 단어 학습하고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책으로 다르시 읽어보는 과정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음원 분석이라고 하는 건 파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에 대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파닉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가보시면 의문인식과 낮자 소리 대응 관계를 활용해서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수법인데 김현 교수님 책은 4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합성 파닉스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접근법을 적용하고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낮자를 소리로 바꾼 후 이 소리들을 합쳐서 단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뭐 기출 키워드도 그렇고 뭐 예시를 보신 분들은 니은, 아가 나가 되고 미음, 우가 무가 되고 나무, 결국 이게 합성 파닉스구나. 하지만 분석 파닉스라고 하는 건 과이에서 기역, 그다음에 나무에서 니은, 다람쥐에서 디귿, 이게 분석 파닉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단어인 부분 접근법을 적용해서 따로 비읍, 기억 가르치지 않고 단어 내에서 낮자 소리 대응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게 분석 파닉스고요. 유추 파닉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학생이 알고 있는 단어와 단어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읽도록 가르쳐주는 단어인지 방법. 임베디트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있는 일견교수법 혹은 뭐 큰 틀에서 통언어적인 접근법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낮자 음소 대응해서 삽입해서 같이 철자도 지도하는 게 임베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학적인 접근법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문자해독 읽기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문자해독 읽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있고 그 여러 단어 안에는 공통된 철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단어를 지도하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어인지가 끝나면 저희는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지요. 그래서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력 있게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표현력 있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류를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읽도록 해주는 방법인 짝과 함께 반복하기, 끊어서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의 지도 내용들을 한번 볼 거고 또 이렇게 읽기 유창성 교수법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강론에서는 신경학적인 각인 교수법이 결국 반복 읽기 등등과 또 연결한 교수 방법으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절한 표현력을 가지고 읽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들이 오류를 보이는 게 대부분 5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어조를 다른 의미로 대체하는 경우 무의미 대치, 그리고 형식 형태소 대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생략의 오류라고 했을 때 제시된 어조에서 전체적으로 생략하는 거, 형태소에서 형식 형태소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첨가 오류라고 해서요. 새로운 단어나 어조리 첨가된 경우, 그리고 어미, 또 여기 보시면 형식 형태소에서 첨가된 경우도 있고, 반복 오류라고 해서요. 제시된 어절 전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된 어절의 첫 음절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자, 자기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요. 오류를 보인 후 자기 스스로에게 교정해서 정반응인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보이긴 하더라. 자, 지도하는 전략으로서 짝과 함께 반복 읽기.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좋은 친구가 읽어주면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읽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또 통합교육에서 했던 것과 연결을 하면
또래 지원 학습 전략과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끊어서 반복 읽기라고 하는 건 끊어 읽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의미가 통하는 구나 절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력 향상에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보면 이런 절차들까지 또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김동희 교수님 책은 이런 반복 읽기라고 하는 거 등등 좀 아우르는 포괄적인 걸로 신경학적인 각인교수법이라고 해서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교수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제가 중간중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김희아 교수님 책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가장 복잡하게 여러 강론들이 섞여서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김희아 교수님 책에서 제가 가지를 뻗어나가겠지만 붙어있는 내용들은 강론마다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일단 결합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의 내용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목표 단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있고요.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핵심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앞글자나 아니면 앞글자를 따서 문장을 완성하는 어구 만들기, 즉 문자 전략이라고 해서 두 문자와 머리 글자라든지 어구 만들기를 사용한 방법들이라든지 숫자와 단어를 연결하는 패그워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김희아 교수님 책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뒤랑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어휘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봄 하면 그냥 봄의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는 봄 하면 봄일, 봄이, 봄산, 손 하면 손일, 손이, 손삼 이런 것처럼 대부분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어휘라고 한다. 그래서 결합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목표어휘,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그래서 목표어휘의 대표적인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는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학생에게 목표어휘의 사전 의미를 찾고 해당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키워드 기억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알고 있는 키워드가 카라고 하는 것에 자동차라고 한다면 목표 어휘인 카린이라고 하는 여자의 목표 어휘를 같이 연결해서 지도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목표 어휘인 아니면 익숙하지 않는 목표 어휘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어법 키워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대. 자, 컴퓨터 보조 수업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강론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문자 전략 머리 글자라고 해서요. 혹은 뭐 두 문자어라고 해서요. 태정태세 문단세를 생각하면 되지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앞글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자 전략 중에 어구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요. 각 단어의 첫 글자가 다른 단어를 대신하도록 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활로 방어한 장군이다라고 하는 문장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고, 최근에서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어구 만들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핵심어 전략 앞에서 봤던 키워드와 똑같은 거구나. 친숙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새롭고 친숙하지 않는다는 목표어휘.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방법. 자, 말투가 방법, 패그워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되는 정보를 순서적으로 해서 1 하면 예전에는 뭐 과일, 2 하면 오이, 3 하면 삼촌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에 대한 운율적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패그워드 방법, 말투거 방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결합 지식도 있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된 어휘들을 더 확장시켜주는 것의 단계가 이해 지식인 그래픽 조직도, 그래픽 구성, 도해 조직도, 조해 조직자 등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도해 조직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있지만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인 개념형, 위계형, 순환형, 순서형, 벤 다이어그램형,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아무튼 용어는 책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요. 이와 관련된 것도 볼 거고요. 의미지도, 개념지도와 개념 다이어그램, 의미 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겁니다. 먼저 관련된 부분들만 볼까요? 먼저 두 번째 단계인 이해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 어휘,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만 끝나지 않고 봄하면 우리 아이가 범주할 수 있는 거, 봄 하면 소풍, 뭐 새학기, 그 다음에 뭐 꽃, 그 다음에 뭐 시작, 이런 것들이 관련된 연결, 어휘를 범주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확실히 확장이 되는 건데, 얘네들을 설명할 때에는 특정 양식을 배열한다 해서 이렇게 거미줄로 할 건지, 상위와 하위로 할 건지,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대조증으로 할 건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해 조직자, 그래픽 조직도라고 하는 거구나. 자, 개념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요 개념이 있을 거고, 그 개념들을 지원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하는 거죠. 위계적, 하나의 개념, 상위 개념. 그래서 우리나라의 3권 분류, 그 중에 몇 개의 등급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하는 것 등이 예시이래. 순환적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형,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거, 인과관계,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픽 조직도, 공통점과 차이점은 벤 다이어그램, 비교 대조형, 그리고 표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의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간의 정보의 범주를 분류하는데 적합한 게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모양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의미지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 관련된 거 먼저 나열해 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나열해 본 단어들 중에서 뭐 시작이면 시작에 해당하는 것까지 묶고, 뭐 아니면 여행이면 여행 묶고, 옷에 관련된 거면 옷에 관련된 거 묶어요. 이렇게 범주화시키고 각각 명칭을 부여하는 게 의미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지도는 예와 예가 아닌 것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예시에서는 화석에 대한 정의, 화석인 것과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자, 개념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휘의 정의도 있고 예와 예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이 모든 게 여기에 포함돼요. 하지만 개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들어가야만 개념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정답을 풀 수 있지요. 자, 의미 특성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격자표라고 하는 걸로 여기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물론 이렇게 적자표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관련 있는 특성, 관련 없는 특성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설명까지 있어야만 우리는 의미 특성 분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식으로 가보면 이제 학습 안내지라고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학습 안내지에서는 중요 내용, 주요 어휘에 대한 내용을 질문으로 해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거냐, 이렇게 윤곽을 잡아주면서 개요에서 워크 해줄 거냐, 워크시트에서 해줄 거냐, 아니면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장특법, 특가정처럼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어휘, 내용들을 채울 수 있게끔 해주냐라고 하는 안내 노트가 있지요. 시험 문제에서는 안내 노트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어를 볼 때는 학습 안내지라고 하는 이 키워드만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심 내용이나 주요 어휘, 그것을 빈칸으로 만들었을 때 맞아 안내 노트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성 지식은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어휘라고 하는 것을 향상을 시켰으면 저희는 이제 독해까지 잘할 수 있게끔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 독해라고 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요, 맞습니다. 일단은 읽기 전, 중, 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전, 중, 후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용어가 좀 애매해서 저는 일단 도식에서 설명해드리고 용어 체크하고 이렇게 할게요. 읽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선행지식 활성화, 혹은 사전조직자, 혹은 배경지식 활성화 등등이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이끌어낸 거지요. 그 다음에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목, 소제목을 보고 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글 구조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픽 조직도를 활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야기 끓일 때는 주로 꼭
복귀와 거북이에 대한 인물, 사건, 배경만 있으면 문법이지만 이거 시각적으로 같이 나눠줬을 때 이야기 지도가 될 수 있고, 설명글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최근에 나왔던 22년도 초등 문제를 근거로 했을 때 글 구조 용어 있고 설명글, 나열형, 비교 대조형, 그리고 인과관계형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반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중심 내용을 이 아이가 찾고 스스로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읽기 후 전략에서는 선생님이 물어보고 답을 하는 과정도 있지만 추후에 이런 질문 만들기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불필요한 거 버리고 필요한 것만 글을 요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큰 틀에서만 일단 저희는 3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읽기 이해, 선행지식과 그래서 제시되는 정보를 연결해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대. 그래서 아까 제가 전중 후에 따른 중재 전략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용어의 정의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괜찮아서 일단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해당 문장의 중요 내용을 찾고 이를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요약하기라고 하는 것은 읽은 글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없는 내용은 버리고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강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KW의 상보적 교수, 예질 요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도영 교수님 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총론에 관련된 책들도 있는데요. 이건 쭉 그냥 우리가 개념에 해당한 용어들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략이라고 하는 총론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학습장의 총론 파트. 총론 강론에서 사물을 묻거나 분석, 유추를 요구하는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호작용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인데 이 질문 전략은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질문 만들기랑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최근에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던 사실적 질문도 있고 사실적 이해 질문, 추론적 이해 질문 혹은 평가적 이해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상재현이라고 했을 때 독자가 우리 학생이 글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심상재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 문법은 여기 구조 요소, 그래서 인물 배경 사건,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그래픽 조직도인 이야기 지도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조직도는 그냥 이건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기도 이미 배웠고요. KWL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체 그냥 개념을 설명한 거죠. 앞으로 읽은 글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고 읽은 내용을 요약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읽기 전, 중, 후에 해당하는 전략들도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상보적 교수, 교사와 학생이 구조화된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읽기 이해 영역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예측하기, 예질 요명이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순환적 관계라고 했는데요. 예측하기는 글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제목, 소제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 만들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 요약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명료화하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자신의 글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다, 반복한다, 아니면 앞뒤 문맥을 보고 유추한다, 사전을 찾아본다, 이런 것들이 명료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읽기 영역에 따라서 즉 우리가 읽기 선수 기술, 그 다음에 단어인지, 읽기 유창성, 어휘, 읽기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면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필요하면 효과적인 교수 방법들을 또 적용하면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밀 교수가 있고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교수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특정한 교수 방법이 아닌 학업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매일의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있고 정반응과 오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주도의 훈련과 연습을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목표 혹은 시범, 안내된 연습, 그리고 독립된 연습이 주 키워드고요. 뭐 이 목표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약간 융통성 있게 강론마다 다르긴 한데요. 우리는 이 단계 안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그다음에 시범, 안내된 연습, 독립된 연습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략중재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부르는 용어도 책마다 다르긴 한데 머릿속의 이미지는 전략을 먼저 가르치고 교과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자기교수라고 한다면 자기교수를 막 소리내어서 연습하는 것까지 다 해요. 이제 속으로까지 했어요. 그러면 종이, 쉬운 종이 아니면 쉬운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쉬운 교과 주어서 안내된 연습, 즉 쉬운 교과 안에서 자기교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아이 학년에 맞게 자기교수 할 수 있게끔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전략을 교과 내용에 적용하는 건 전략중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쓰기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쓰기도 크게 세 가지 하위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먼저 글씨 쓰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손으로 글자를 쓰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걸 또 같이 공부를 하실 때는 3P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의 위치라든지 바른 자세라든지 연필 잡는 법 이런 것들을 3P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 쓰기 과정에서도 같이 시험 문제를 보면 쓰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 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각단서 교수법. 그래서 우리가 필순에 따라 1번, 2번 이거 아시죠? 글자의 필순과 진행 방향을 화살표와 번호로 표시한 학습지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 기억인출법.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름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르쳐줬다. 가리고 써봐 라고 하는 거죠. 써봐 라고 했을 때 바로 써보라고 하면 여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2초 있다, 3초 있다, 6초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기억인출법이라고 하는 건 가림판으로 가린 상태에서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때 기억할 때 시간지연법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든 점진적으로 사용해서 기억인출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 다음에 아이가 틀리거나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는 단어들은 여러 번 베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더라. 이러한 것이 글씨 쓰기라고 한다면, 철자는 내가 말하는 것과 그대로 똑같이 글자가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맞춤법에 따라서, 즉 음운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쓰는 것과 말하는 것 다르잖아요. 표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맞춤법에 따라서 우리는 철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음운 처리는 낮자 음소 대응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에 파닉스 혹은 음운 처리 중심 교수법으로 지도하면 되고, 표기 처리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시험 문제를 토대로 본다면 전체 단어를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음운 변동에 있어서 그러면 국외음화 혹은 축약 이런 거에서 오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기 처리 중심 교수법에서는요, 같은 음운 변동별로 묶어서 지도하는 방법들도 있고, 단어 내에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쓰임을 지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형태 처리 오류는 어간, 어미, 즉 우리가 용언 안에서 주로 오류를 많이 보이는 경우를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 형태처리 중심 교수법에서 대표적으로는 용언의 기본형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철자 교수법은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적용 가능한 건데요. 가리고 비교하고 베껴쓰기를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름 이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내가 가리고 이거 썼는데 이 실제 여름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 틀렸어요. 그럼 얘만 여러 번 베껴 쓰는 거. 여름. 그래서 가리고 비교하고 베껴 쓰기가 이 안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규정법이라고 하는 가리고 비교하고 베껴쓰기 계속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걸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가려도 보고 실제 써보고,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비교하고 틀린 것들은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번 베껴 쓰는 건데, 이걸 스스로 한대.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는 과정 안에서도 여름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쳤을 때도 한 5초 있다, 10초 있다.
그러면 시간지연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베껴 쓰는 반복 쓰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용어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체크해 볼게요. 자, 음운처리 오류라고 하는 건 나자 소리 대응관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오류이고요. 그 다음에 표기처리 오류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소리 나지 않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것, 결국 맞춤법에 맞춰서 쓰지 못하는 거죠. 자, 형태처리 오류라고 하는 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게 어간어미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교정법이라고 하는 거, 내 스스로가 쓴 단어와 정답을 비교하고 자신의 잘못 철저한 단어를 확인한 후 여러 번 베껴 쓰는 건데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시간지연법도 활용할 수 있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목표 단어 반복 쓰기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철자를 했으면 하나의 여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도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쓰기 과정적 접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쓰기 과정 접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지 사고의 과정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작문은 글쓴이가 쓰고자 하는 말을 글로 표현하는 건데 특히 쓰기, 과정의 사고에 대한 어떻게 글을 쓰는지 전략도 같이 사용하는 게 목표로 한대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전략으로 글을 쓰는지를 볼 건데 특히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글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거.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인드맵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금동일 교수님 책에만 있는데요.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가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내용들도 있죠. 초고 작성에서는 내용을 생성하고 수정 단계에서는 내용을 썼던 걸 바꾸기도 하고 뭐 삭제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편집에서는 어문 교정 철자에 맞춰서 글을 쓰고 게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기 과정적 접근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한 걸 글로 써야 되는데 내 생각 자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때는 자기조절, 자기교수라고 해서 내적인 사고, 그래서 큰 소리에서부터 스스로 내적인 속으로 말하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쓰기 과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자기조절 전략이라고 하는 건 작문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조절 역할을 강조하는 학습 전략. 그럼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게 뭐 자기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자기 점검도 될 수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학에 있어서는 참 용어를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서 쓰는 거,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언어 능력이고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 공간, 그래서 자리값에 따라서 배열하는 능력, 내가 필요한 식에 필요한 것만 주의 집중해서 푸는 능력,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처리 속도 등등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수학도 영역에 따라서 크게 수, 감각, 사칙, 연산,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덧셈 교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일단은 한번 볼까요? 자, 수 감각이 있었었고요. 사칙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지도하고 추후에 이런 과정이 되면 문장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할 수가 있는데 저희 책에서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수 감각이 있으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한번 볼게요. 자, 수와 연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고 이해하고 있는 바를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도 세보고 두 자릿수 숫자도 한번 해보고 빠진 수가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건너뛰고 혹은 가까운 어림해보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수 감각에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 교수는 1, 2, 3, 1, 2, 3, 4, 5 이렇게 모두 세고요. 이어세기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추후에 효율적으로 조금 더 덧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큰 가수를 기준으로 이어세기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부분 인출과 직접 인출은 덧셈 구구표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본다면 두 자릿수 이상의 덧셈일 때는 뭐 위에 15자리에 고정된 위치, 그 다음에 자리값에는 하나의 자리값에는 하나의 숫자만 들어간다는 거, 형광펜, 뭐 가림판 이런 것들도 있지요.
자, 뺄셈 교수라고 하는 건 뺄셈의 개념과 식을 세우고 뺄셈 구구가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뺄셈 교수에서 머릿속에 보는 건 반구체물,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1의 자리에 10이 늘어나고 상위 자릿수는 1이 줄어든다. 뭐 가림판 이런 게 있었었죠. 곱셈 교수도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곱셈을 할 때에는요. 먼저 곱을 진행해서 상위 자릿수 올라간 수가 있고 상위 자릿수 곱을 진행한 후 이 두 가지를 더한 걸 계속 연습해 보는 게 첫 번째 부분곱, 두 번째, 세 번째에선 가림판 등등이 있네요. 자, 나눗셈 교수에서는요. 나눗셈 개념과 나눗셈 식을 알고 두 자릿수 이상의 나눗셈 교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나눗셈 개념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인 포함제와 등분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제는 횟수의 개념이라고 해서 몇몇 식이 키워드고 등분제는 똑같이 나누는 개수의 개념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사칙 연상을 하면 아이들에게 문장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준대. 그럼 이렇게 문장제 문제 해결이라고 해주는 방법 안에서 김희아 교수님 책에서는 표상 교수, 전략 교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론에서는 핵심어 전략, 도구 전략인 CS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어로 역시 풀다 보니까 저희는 이 전략 교수, 그러니까 표상 교수, 전략 교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제 문제 해결. 먼저 문장으로 표현된 수학 문제 해결을 의미하고 수학학습장애 중 문제 해결 수학학습장애 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에 문장제 문제 해결의 오류 혹은 뭐 어려움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표상 교수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글을 읽고 쉽게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지도하는 방법의 표상 교수. 김동일 교수님 책에 보면 도식 기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여러 가지 문장제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화형, 결합형, 비교형은 덧셈, 뺄셈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변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수가 처음에 있던 내용과 즉 뭐 200개 빵을 만들었다면 100개 파는 변화형, 그래서 100개밖에 남지 않는 이런 변화형도 있고요. 결합형은 대상 간의 상위, 하위 관계 형태,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라고 하는 상위 안에서 여학생, 남학생 이런 관계가 주로 결합형이구나. 그 다음에 비교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뭐뭐보다 이런 키워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제 유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덧셈 뺄셈에 따라서 변화형, 결합형, 기고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덧셈 뺄셈을 배웠으니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 배수, 비교형, 변이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장제 문제 유형을 찾아주시면 그 다음에 표상도식, 조직화하는 것으로 관련된 유형에 따라 그림을 그리지요. 그리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전략교수라고 하는 건 초인지다. 그래서 자기 교수, 자기 질문, 자기 확인 뭐 등등을 활용한 문장제 문제 해결 교수. 그리고 이제 포함 여기 보면 핵심어, 그래서 뭐뭐보다 뭐뭐만은 모두 이런 것들의 핵심어 전략도 있고요. 도구 조작이라고 하는 구체적, 반구체적,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용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번 이 부분 볼게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과 관계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기술인데요. 사회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적 정보 파악이래요. 그래서 흔히 다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특히 눈치라고 하는 게 좀 빠른 아이들이죠.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 인지 등등을 통해서 눈치 있게 너 무슨 일 있어 뭐 등등으로 물어보면서 아이에게 정말 착한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를 봤을 때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주는 능력들을 사회적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대. 그럼 이 세 가지 용어는 강론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아직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 분류가 있대. 그 중에서도 학교 적응 기술이라고 했을 때 성공적인 학교 적응과 학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그
그다음에 수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나 기대에 따른 사회적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 친구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구나. 자, 그다음에 자기주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의견, 권리를 적절히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기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거. 그다음에 자기 외모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건 외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습득, 수행 이런 게 있다라고 했죠. 그 밖에 자기 통제는 정서, 불안 이런 정서 행동에서 배웠던 행동의 통제가 어려운 충동성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기술 결함, 습득 결함, 획득 결함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맞아요. 사회적인 방법을 행동하는 데 필수적인 이 방법을 아예 배우지 못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행력 결함, 방법은 있지만 인정할 만한 수준, 그래서 유창성 수준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충동성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했거나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 걸 자기 통제 수행력 결함이라고 하구나.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사회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뢰도가 높은 게 즉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게 지명도 측정법, 소시오그램, 교우관계도, 사회적 지위, 또래지명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게 직접 관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보고법이라든지 행동평정이라고 하는 건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사회적 타당도가 가장 낮은 거다. 여기 나오는 기능 분석은 어차피 관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포함관계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용어를 볼 때에는요, 자기보고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이 지문지에 따라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항목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명도 측정법, 소시오그램, 교우관계도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집단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몇 명과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지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우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지요. 자, 행동평정 척도, 우리가 리커트 척도처럼 점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모나 자신, 그래서 그 사이가 이렇게 리커트 척도에 의해서 점수가 부여되는 거. 기능 분석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맥락 중재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은 여기가 가야 이제 적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 또래 등 상황 맥락 안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선택하고, 그럼 상황이 학교이냐 학원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사회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 기술은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문제 해결 기술과 똑같은 맥락이죠. 문제 상황을 반응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의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슬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최근에 패스트가 나왔다면 22년도에서는 슬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단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해당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용어들 위주로 지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또 막근기 강의를 마치고요. 선생님들 잠깐 공부하실 때 잘 안 될 때 이런 막근기라고 하는 걸 청각적으로 해서 계속 기억을 되듬어 보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장의 막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